저런 암캐년이 무슨 군단장을 한다고. 거친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강원도 철원 문해리 사격장 한복판, 제육보병사단장 박진철 소장의 입에서 경박한 독설이 튀어나왔다. 그는 짜증스럽게 지휘봉으로 군화 끝에 묻은 진흙을 털어내며 옆에 선 작전 참모를 흘겨보았다. 야, 김중령. 오군단장 온다는 소리 없었지? 확실해? 예, 사단장님. 오늘 군단 일정표에는 예하 포병여단 순시만 잡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실 일은 만무합니다. 박진철은 그제야 안심이 된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다. 육사 선후배들 사이에서도 깐깐하기로 소문난 신임 군단장 이수연. 여자의 몸으로 별을 3개나 달았다는 건 독종 중에서도 상독종이라는 뜻이었다. 게다가 그녀는 육사 출신도 아닌 제3사관학교를 거쳐 그 험하다는 707특임대에서 청춘을 보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박진철 같은 정통 엘리트 코스를 밟은 장성들에게 그녀는 눈의 가시이자 이해할 수 없는 돌연변이었다. 특전사 출신이라 현장 좀 안다 이거지. 그래봤자지. 여기는 보병의 땅이야. 기계화 부대의 기동을 그 여자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 박진철은 뒷짐을 진 채 훈련장을 내려다보았다. 오늘 훈련은 단순한 기동 훈련이 아니었다. 다음 달 예정된 육군 본부의 대규모 평가를 앞두고 자신이 직접 설계한 도하 작전 시범이었다. 전차 대대장, 뭐하고 있어? 속도가 너무 느리잖아. 흙먼지가 하늘을 가릴 정도로 박력 있게 밀고 나가란 말이야. 무전기를 든 대대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사단장님, 어제 내린 비로 집안이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속도를 더 높이면 전차가 미끄러지거나 전복될 위험이. 이 새끼가 빠져가지고. 야, 전쟁 나면 땅 마를 때까지 기다려서 싸울 거야? 당장 속도 올려. 내 눈앞에서 흙바람 안 날리면 내 군복 벗길 줄 알아. 박진철의 고함 소리가 굉음 섞인 훈련장을 찢어놓을 듯 울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뿐이었다. 화려한 볼거리. 전차들이 흙탕물을 튀기며 강을 건너고 그 뒤를 보병들이 질서정연하게 따르는 웅장한 그림. 그것만이 자신의 진급을 보장해줄 보증수표였다. 청성. 공격 앞으로. 박진철의 독촉에 결국 K121 전차의 조종수가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다. 육중한 쇳덩어리가 굉음을 내며 진창 속으로 돌진했다. 하지만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무리하게 속도를 높인 선두 전차가 진흙 구덩이에 궤도가 걸리며 크게 기우뚱했다. 끼기기 쾅. 전차가 중심을 잃고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하천 제방의 안전 펜스를 들이받았다. 뒤따르던 장갑차들이 급제동을 걸며 훈련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흙탕물을 뒤집어 쓴 병사 하나가 중심을 잃고 전차 궤도 바로 옆으로 넘어지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멈춰. 전차 멈춰. 현장 통제관이 급하게 깃발을 흔들었지만 이미 박진철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져 있었다. 그는 단상에서 뛰어내려와 흙탕물에 뒹군 병사와 전차장에게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이 멍청한 새끼들이. 내 훈련 다 망쳐놓고 지금 누워서 뭐하는 거야? 박진철은 넘어진 병사의 상태를 살피기는커녕 넘어진 병사의 방탄 헬멧을 지휘봉으로 툭툭 쳤다. 일어나. 엄살 부리지 말고 당장 일어나서 대형 다시 갖춰. 너희들 때문에 내 계획이 다 틀어졌잖아. 사단장님 발목이. 발목? 전시에는 다리 하나 잘려도 기어가는 게 군인이야. 어디서 나약한 소리를 해. 박진철이 지휘봉을 들어 올리며 병사를 위협하려던 찰나였다. 검은색 지휘 차량 한 대가 훈련장의 소음을 뚫고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번호판도 성판도 가려진 위장 차량이었다. 하지만 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는 순간 현장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흙탕물이 튀는 훈련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마치 칼날처럼 잘 다려진 전투복을 입은 여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베레모에는 별 3개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제5군단장 이수연 중장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요란하지 않았다. 수행원도 최소화한 채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진창을 밟으며 다가왔다. 707 시절 몸에 밴 은밀한 기동이 40대 중반이 된 지금도 여전했다. 박진철은 지휘봉을 든 손이 허공에 멈춘 채 입을 딱 벌렸다. 군단장님? 주변의 병사들이 황급히 자세를 바로잡고 경례를 올렸다. 청성. 우렁찬 경례 구호 속에서도 이수연의 눈동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박진철을 지나쳐 흙바닥에 주저앉아 고통스러워하는 병사의 발목으로 향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진철을 응시했다. 그 눈빛은 먹이를 노리는 맹수의 그것보다 훨씬 더 건조하고 섬뜩했다. 박진철은 본능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자신이 방금 내뱉은 암캐라는 단어가 혹시라도 그녀의 귀에 들어갔을까봐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아이고 군단장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십니까? 저희는 지금 강도 높은 실전 훈련 중이었습니다. 이 녀석들이 정신교육이 덜 되어서 실수를. 입 다물게. 낮지만 훈련장의 소음을 뚫고 명확하게 들리는 목소리였다. 이수연은 박진철의 변명을 단칼에 잘랐다. 그녀는 천천히 병사에게 다가가 한쪽 무릎을 꿇었다. 흙탕물이 그녀의 깨끗한 전투복 무릎을 적셨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능숙한 손길로 병사의 발목을 만져보더니 의무병을 불렀다. 인대 파열이다. 즉시 후송해. 청성. 알겠습니다. 의무병들이 병사를 들것에 싣고 사라질 때까지 이수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다시 박진철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가 박진철에게 다가가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변의 공기가 무겁게 짓눌리는 듯 했다. 박진철은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상관 앞임에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여전히 그녀를 깔보고 있었다. 운 좋게 별단 주제에 현장을 뭘 알겠어라는 오만이 그의 눈빛에 스쳐 지나갔다. 군단장님, 훈련 중에 일어난 사소한 사고입니다. 군 기강을 잡다 보면 이런 일은 비일비재. 사소한 사고? 이수연이 되물었다. 그녀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스쳤다. 박 소장. 자네 눈에는 저게 훈련으로 보이나? 이수연은 턱끝으로 진창에 빠진 전차를 가리켰다. 전차 기동의 기본 교리는 신속과 충격력이다. 하지만 그보다 우선되는 건 기동로의 확보다. 어제 강수량이 80mm가 넘었어. 이 지역 토질은 점토질이라 물을 머금으면 늪처럼 변한다는 건 소위들도 아는 상식이야. 그녀는 천천히 박진철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키는 박진철이 더 컸지만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이수연이 그를 압도하고 있었다. 자네는 지금 전술적 판단이 아니라 자네의 그 얄팍한 쇼를 위해 부하들을 사지로 밀어넣었어. 전차가 전복되어 승무원이 수장될 뻔했고 보병은 궤도에 깔릴 뻔했다. 그것은 실전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서 극한으로 몰아붙이다 보니. 박진철이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려 했지만 이수연은 그에게 틈을 주지 않았다. 실전? 자네가 말하는 실전이 뭔가? 아군의 피해를 무시하고 무작정 돌격시키는 게 실전인가? 그건 지휘가 아니라 도살이다. 이수연의 목소리에 서서히 날이 서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전 지도를 꺼내 박진철의 가슴팍에 툭 쳤다. 그리고 자네 보고서에는 도하 지점을 A구역으로 설정했더군. 그런데 왜 지금 B구역에서 훈련하고 있지? 박진철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어구역은 안전하지만 지형이 평범해 전차의 기동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었다. 반면 B구역은 위험하지만 제방이 높아 사진을 찍으면 그림이 잘 나오는 곳이었다. 그건 현장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변경을. 유동적 변경?
허가도 없이? 이수연은 차갑게 웃었다. 자네가 의정과 사진 찍기에 미쳐서 규정을 어긴 거겠지. 육군 규정 3-1호 훈련장 안전수칙 위반. 그리고 작전 계획 임해 변경에 의한 지휘권 남용. 박진철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여군에게, 그것도 자신이 무시하던 특전사 출신에게 훈계를 듣고 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다. 군단장님, 말씀이 너무 심하십니다. 저는 육사단을 이끄는 사단장입니다. 현장 지휘관의 판단을 이렇게 무시하셔도 되는 겁니까? 박진철이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주변의 참모들이 숨을 죽였다. 감히 중장에게 대드는 소장의 모습은 하극상에 가까웠다. 하지만 박진철은 믿는 구석이 있었다. 자신의 아버지는 예비역 대장이었고 군내 사조직의 비호를 받고 있었다. 이수연 따위가 자신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 순간이었다. 이수연이 대과로 안에 갇힌 짐승을 보듯 싸늘하게 박진철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판단? 자네는 지금 판단을 한 게 아니야. 도박을 했지. 부하들의 목숨을 판돈으로 걸고. 그녀는 박진철의 어깨에 묻은 흙먼지를 손으로 툭툭 털어주었다. 그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집행관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박 소장, 자네 경례 구호가 뭐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박진철이 멈칫했다. 청성입니다. 그래, 푸른 별. 그런데 자네 별은 푸르기는커녕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군. 이수연은 뒤로 물러서며 훈련장에 모인 모든 장병이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부로 제6보 병사단의 모든 훈련은 중지한다. 그리고 박진철 소장, 자네는 지금 이 시간부로 지휘권 박탈이야. 군당 감찰부가 곧 들이닥칠 테니 변명거리는 그때 가서 준비해. 뭐라고요? 지휘권 박탈? 군단장님이 무슨 권한으로? 상관 모독의 명령 불복종까지 추가하고 싶나? 이수연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다. 그것은 책상 물림 장교들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사선을 넘나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살기였다. 승진. 이수연은 간결하게 자신의 부대 경례 구호를 외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휘 차량으로 향했다. 멍하니 서 있던 육사단 참모들과 병사들이 홀린 듯 그녀의 뒷모습을 향해 경례를 붙였다. 청성. 박진철만이 흙탕물 튀는 훈련장에 홀로 남겨졌다. 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수연이 건드린 것은 단순한 훈련 규정이 아니라 그가 쌓아올린 거대한 카르텔의 뇌관이었다. 차 문이 닫히고 이수연은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며 작게 중얼거렸다. 시작해. 놈들이 썩은 살을 도려낼 때까지.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제6보병사단 사단장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철원 평야의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방 안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진철 소장은 책상 위에 놓인 크리스털 명패를 집어 던질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미친 여자. 감히 나를, 이 박진철이를 직위 해제해? 육사기수도 한참 아래인 주제에. 박진철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값비싼 만년필들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사단장실 구석에 부동자세로 서 있던 작전참모 김중령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박진철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다. 지금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가는 어떤 불똥이 튈지 몰랐다. 박진철은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다. 부대 내 건물, 그것도 사단장실에서의 흡연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지만 그에게 규정 따위는 아래 것들을 옥죄는 도구일 뿐이었다. 야, 김중령. 군단 감찰부 놈들 출발했어? 김중령이 쭈뼛거리며 대답했다. 예, 사단장님.
조금 전 포천 군단 사령부에서 감찰 참모와 헌병대가 출발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대략 40분 뒤면 위병소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40분이라. 박진철은 입가에 비릿한 웃음을 머금었다. 40분이면 충분했다. 그는 아직 이 사단의 왕이었다. 군단장의 구두 명령이 있었다고는 하나 정식 인사 명령서가 하달되기 전까지 지휘권은 엄연히 자신에게 있었다. 그는 이수연이 간과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다. 군대는 계급으로만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위병소에 연락해. 지금 즉시 영내 방호 태세를 격상한다. 외부 차량, 특히 군단 소속 차량은 사단장 승인 없이 절대 출입 금지라고 전해. 김중령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사단장님, 군단 감찰부를 막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건 항명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텐데요. 항명? 누가 항명이래? 훈련 중 발생한 안전사고 때문에 부대 정비가 시급해서 외부 출입을 통제한다고 해. 보안 점검 핑계 대면 그만이야. 그리고 지금 당장 내 라인 연결해. 박진철이 말하는 라인이란 육군 본부 인사사령부에 있는 그의 육사 선배를 뜻했다. 군내 사조직인 청죽회. 겉으로는 친목 도모를 표방하지만 실상은 진급과 보직을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거대한 카르텔이었다. 박진철은 그 조직의 핵심 멤버였다. 이수연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707 출신 비주류가 육사 카르텔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밤이면 그 여자가 내린 명령, 휴지 조각이 될 거다. 박진철은 수화기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비열한 욕망으로 번들거렸다. 한편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제5군단 사령부. 이수연 중장의 집무실은 썰렁할 정도로 검소했다. 역대 군단장들이 과시용으로 걸어두었던 호랑이 그림이나 화려한 난초 화분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작전 지도와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서류 뭉치만이 이곳이 야전 사령관의 방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수연은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백운산 자락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 묵직한 군화 발소리가 다가왔다. 군단장님, 육사단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보고를 올린 사람은 군단 정보참모 강민호 대령이었다. 그는 이수연이 특전사령부 작전처장으로 있을 때부터 손발을 맞춘 최측근으로 누구보다 그녀의 의중을 잘 파악하는 인물이었다. 이수연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박진철이가 문을 걸어 잠갔군.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란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 덤덤했다. 네. 육사단 위병소에 바리케이드가 추가로 설치되었고 위병소 근무자들이 완전 무장 상태로 증원되었습니다. 감찰부 차량 진입을 거부하겠다는 의사가 명백합니다. 명분은 훈련 사고 수습 및 보안 점검입니다. 보안 점검이라. 도둑이 제 발 저린 꼴이군. 이수연은 책상으로 다가가 서류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지난 1년간 육사단의 유류 및 부식 수령 내역이 담긴 군수 보고서였다. 강 대령. 자네가 보기엔 박 소장이 왜 저렇게 무리하게 저항한다고 생각하나? 단지 자존심 때문에? 단순한 자존심 문제는 아닐 겁니다. 감찰부가 들어가면 훈련 규정 위반뿐만 아니라 다른 치부까지 드러날까봐 두려운 거겠죠. 박진철 소장, 부임 이후 육사단 복지회관 수익금과 훈련 예산 집행 내역이 투명하지 않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이수연은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오늘 훈련장을 급습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지난달 군단장으로 부임하자마자 그녀의 책상 위에 익명의 투서가 한 통 올라와 있었다. 육사단 장병들이 정량보다 부족한 식사를 하고 있으며 겨울철 난방용 유류가 턱없이 모자란다는 내용이었다. 노문 군인을 연기하는 장사치야. 부하들의 피와 땀을 팔아 자신의 별을 닦는 역겨운 인간이지. 이수연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그녀는 박진철이 단순히 무능한 지휘관이기를 바랐었다. 하지만 조사할수록 드러나는 정황은 그가 군의 기생충임을 가리키고 있었다. 육군 본부 쪽 움직임도 포착되었습니다. 인사사령부 쪽에서 우리 군단 인사처로 문의가 왔답니다. 육사단장 징계건에 대해 재고해달라는 압박성 전화였습니다. 예상대로야. 썩은 뿌리들이 서로 엉켜서 지탱하고 있군. 이수연은 서류를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강 대령. 작전 계획을 변경한다. 예. 감찰부를 철수시키시겠습니까? 아니. 전공법으로 간다. 이수연은 옷걸이에 걸린 단독 군장을 챙겨 입기 시작했다. 장군의 권위를 상징하는 정복이 아닌 흙먼지가 묻어도 상관없는 얼룩무늬 전투복이었다. 그녀는 허리춤에 권총을 차며 말했다. 감찰부가 못 들어가면 군단장이 직접 들어간다. 위험합니다. 박 소장이 독이 올라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무장 병력까지 배치했습니다. 강 대령이 만류했지만 이수연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녀는 베레모를 고쳤으며 강 대령을 똑바로 응시했다. 강 대령. 707 시절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운 게 뭐지? 강 대령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 과정을 입증한다. 그래. 책상 머리에서 펜대 굴리는 놈들에게 진짜 군인이 뭔지 보여줘야지. 헌병 특임대 준비시켜. 10분 뒤 출발한다. 그리고 하나 더. 군단 통신 대대장에게 지시해. 육사단 지휘 통제실과 육군 본부 사이의 유선망을 감청해. 박진철이 누구에게 살려달라고 꼬리를 흔드는지 증거를 남겨야겠어. 알겠습니다. 승진. 강 대령이 경례를 붙이고 급히 방을 나갔다. 홀로 남은 이수연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20대 시절 대테러 진압 작전에 투입되기 직전처럼 살아있었다. 박진철. 내가 만든 그 견고한 성벽이 얼마나 허술한지 확인시켜주지. 잠시 후 5군단 사령부 연병장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검은색 대테러복을 입은 헌병 특임대원들이 레토나와 장갑차에 신속하게 탑승했다. 그 선두에는 이수연이 탑승한 지휘 차량이 있었다. 차량 행렬은 포천의 국도를 가르며 북쪽으로 질주했다. 이동면을 지나 철원군 경계에 들어서자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길가에 핀 코스모스들이 차량이 일으킨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렸다. 30분 뒤 육사단 사령부 위병소가 시야에 들어왔다. 상황은 강 대령의 보고대로였다. 평소라면 활짝 열려 있어야 할 위병소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앞에는 바리케이드와 함께 무장한 경계병들이 총구를 밖으로 향한 채 서 있었다. 위병소 지붕 위에는 K3 기관총 4수까지 배치되어 있었다. 이것은 아군을 맞이하는 태도가 아니라 적을 대하는 태도였다. 이수연의 차량이 위병소 10m 앞까지 다가가 멈춰섰다. 뒤이어 헌병 특임대 차량들이 부채꼴 모양으로 전개했다. 위병소 안에서 위병 조장이 확성기를 들고 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정지하십시오. 현재 부대 정비 및 보안 점검 중으로 외부 차량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이수연은 운전병에게 시동을 끄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뒤 천천히 차 문을 열고 내렸다. 그녀가 내리자 헌병 특임대원들도 일제히 하차하여 사주 경계 자세를 취했다. 총구는 바닥을 향하고 있었지만 언제든 대응 사격이 가능한 자세였다. 육사단 경계병들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상대는 자신들의 직속 상관인 군단장이었다. 사단장의 명령과 군단장의 권위 사이에서 병사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이수연은 확성기도 없이 맨목소리로 위병소를 향해 걸어갔다. 위병 조장. 지금 총구를 누구에게 겨누고 있는 건가?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쩌렁쩌렁한 확성기 소리보다 더 위압적으로 병사들의 귓가에 박혔다.
구 군단장님, 사단장님의 엄명입니다. 누구도 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단장? 지휘권을 박탈당한 자가 내린 명령은 명령이 아니라 반란이다. 이수연은 바리케이드 바로 앞까지 다가갔다. 총을 든 병사와의 거리는 불과 2미터. 병사가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다. 비켜라. 하지만 셋을 세겠다. 그 안에 이 잡동사니들을 치우지 않으면 적전항명으로 간주하고 즉결 처분하겠다. 하나. 이수연의 손이 권총집 덮개로 향했다. 그 동작은 지극히 자연스러웠지만 보는 이들에게는 엄청난 공포를 안겨주었다. 그녀는 빈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둘. 위병소 안 상황실에서 이 모습을 CCTV로 지켜보던 박진철은 입술을 깨물었다. 저 미친 여자가 진짜 쏠 생각인가? 야, 막아. 절대 열어주지 마. 박진철이 무전기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현장의 공포는 모니터 너머의 고함 소리를 압도하고 있었다. 이수연의 눈빛과 마주친 위병 조장은 다리가 풀릴 지경이었다. 셋. 이수연이 권총을 뽑으려는 찰나 위병 조장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문 열어. 당장 열어. 바리케이드 치워. 조장님, 사단장님이. 야, 이 새끼야. 군단장님이시잖아. 다 죽고 싶어? 빨리 치워. 병사들이 허둥지둥 바리케이드를 걷어내고 철문을 열었다. 이수연은 권총집에서 손을 떼고는 창백해진 위병 조장의 어깨를 툭 쳤다. 현명한 판단이었다. 병사들에겐 죄가 없지. 이수연은 다시 차에 올랐다. 사단 본청으로 간다. 열린 철문 사이로 5군단 차량 행렬이 들이닥쳤다. 그것은 마치 육사단이라는 거대한 환부에 메스를 들이대는 집도위의 손길처럼 거침없었다. 같은 시각 사단장실. 박진철은 CCTV 화면을 보며 털썩 주저앉았다. 손에 쥐고 있던 무전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뚫렸습니다. 김중령이 사색이 되어 말했다. 박진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써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인사서류. 다 태워. 예. 뒷돈 받은 내역, 차명 계좌 장부 훈련 일지 조작한 거 싹 다 소각하라고. 지금 당장. 박진철은 악을 썼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5군단 정보처 요원들이 이미 어젯밤 육사단 전산망에 침투하여 모든 데이터를 백업해 두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수연이 지금 향하는 곳은 사단장실이 아니라 그가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 창고가 있는 보급수송 대대라는 것을. 이수연의 차 안에서 무전이 울렸다. 군단장님, 여기는 정보참모. 육사단장실에서 문서 파기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이수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예상대로군. 쥐새끼가 굴을 파는 동안 우리는 곡간을 턴다. 보급 대대장 구속해. 박진철이 빼돌린 군수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자가 알고 있을 테니까. 차창 밖으로 육사단 본청 건물이 스쳐 지나갔다. 이수연의 시선은 건물 꼭대기층, 사단장실 창문을 향해 잠시 머물렀다. 박진철. 아직 놀라긴 일러. 내가 입고 있는 그 군복이 얼마나 더러운지 세상에 낱낱이 까발려줄 테니. 차가운 가을 바람이 철원의 벌판을 휩쓸고 지나갔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육탄전보다 더 치열하고 총격전보다 더 살벌한 수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육사단 본청을 지나쳐 더 깊숙한 곳으로 향하는 5군단 차량 행렬의 목적지는 보급수송대대였다. 이곳은 사단의 혈관이라 불리는 곳이다. 전차를 움직일 기름, 병사들이 먹을 쌀, 겨울을 날 난방유가 모두 이곳을 거쳐간다. 그만큼 비리가 싹트기 가장 좋은 습한 음지이기도 했다. 이수연 중장이 탄 지휘 차량이 보급 수송대대 연병장에 멈춰섰다. 미리 연락을 받지 못한 대대장 최영달 중령이 러닝셔츠 바람에 급하게 전투복 상의만 걸친 채 뛰어나왔다.
뱃살이 출렁거리는 그의 모습은 군인이라기보다 배부른 상인에 가까웠다. 충성. 아니, 청성. 군단장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방문 예정에 없으셨던 걸로. 최중령은 흐르는 땀을 닦으며 이수연의 눈치를 살폈다.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수연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곧바로 유류 저장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최중령. 이번 달 유류 수령 내역과 불출 대장 가져와. 이수연의 건조한 명령에 최중령이 당황하며 앞을 가로막았다. 군단장님, 지금 유류고는 시설 보수 공사 중이라 위험합니다. 그리고 장부는 행정실 금고에 있어서 보안 담당관이 와야 열 수 있습니다. 시설 보수? 보고 받은 바 없는데. 이수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헌병 특임대원들이 최중령의 좌우를 에워쌌다. 그리고 보안 담당관을 기다릴 필요 없다. 내가 직접 열 테니. 이수연은 유류고 앞을 지키고 있던 경계병들에게 손짓했다. 군단장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린 병사들이 주춤거리며 자물쇠를 열었다. 육중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코를 찌르는 기름 냄새가 훅 끼쳐왔다. 내부는 어두웠지만 이수연의 눈은 정확했다. 그녀는 거대한 유류 탱크 옆에 쌓여있는 드럼통 무더기로 다가갔다. 드럼통 겉면에는 폐유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 아, 군단장님. 그것들은 정비대대에서 나온 폐유입니다. 내일 처리업체에서 수거해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더러우니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최중령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하지만 이수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얀 장갑을 낀 손으로 드럼통 뚜껑을 쓸어보았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정비 공장에서 나온 폐유통이라기엔 지나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었다. 폐유통이 참 깨끗하군. 마치 새 것처럼. 이수연은 옆에 있던 헌병에게 렌치를 달라고 손짓했다. 군단장님, 규정상 폐유 확인은 환경 담당관 입회하에. 쾅! 이수연이 렌치로 드럼통 뚜껑을 내리쳤다. 요란한 소리에 최중령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이수연은 능숙하게 뚜껑을 돌려 열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내 드럼통 안을 비췄다. 검고 걸쭉한 폐유가 아니었다. 맑고 투명한 붉은빛 액체가 찰랑거리고 있었다. 최고급 경유였다. 호. 육사단 전차들은 폐유를 먹고도 굴러가나 보군. 아니면 자네가 연금술이라도 부린 건가? 이수연이 드럼통에서 렌치를 꺼내 최중령의 발치에 던졌다. 쨍그랑 소리가 유류고 안에 메아리 쳤다. 군용 면세유를 폐유로 위장해서 민간업자에게 팔아먹었군. 그 돈은 어디로 갔지? 박진철의 주머니인가 아니면 자네의 배속인가? 최중령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군단장님.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사단장님이 이번 진급 심사 때 챙겨주신다고 그냥 눈 딱 감고 있으라고 하셔서. 장부는 어디 있나? 제 사무실 책상 밑 이중 바닥 아래에. 이수연은 싸늘한 눈빛으로 헌병 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체포해. 횡령 및 군용물 절도 혐의다. 군단장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 아이가 이제 갓 돌을 지났습니다. 최중령이 울며 불며 매달렸지만 헌병들은 가차없이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다. 이수연은 그 모습을 뒤로하고 유류고를 빠져나왔다. 밖에는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다. 하지만 이수연의 가슴 속 분노는 식지 않았다. 전방에서 고생하는 병사들이 난방유가 부족해 찬물로 씻고 떨며 잠들 때 지휘관이라는 자들은 기름을 빼돌려 배를 불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이적 행위였다. 잠시 후 정보참모 강 대령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뛰어왔다. 최중령이 자백한 이중 바닥에서 찾아낸 진짜 장부였다. 찾았습니다.
예상보다 규모가 큽니다. 지난 2년간 빼돌린 유류만 수억 원어치고 부식비 횡령까지 합치면 10억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 강 대령이 장부의 마지막 장을 펼쳐 보였다. 거기에는 매달 박진철 소장의 차명 계좌로 송금된 내역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확실한 증거군. 이걸로 박진철의 목줄은 끊어졌다. 이수연은 장부를 받아들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철원의 맑은 하늘 위로 독수리 한 마리가 날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사냥을 끝내러 가야 했다. 사냥감은 가장 높은 곳 사단장실에 웅크리고 있었다. 가자. 본청으로. 차량 행렬이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멈춤 없이 거침없이 사단 본청 현관 앞까지 돌진했다. 본청 앞을 지키던 위병들은 이미 상황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길을 터주었다. 이수연이 현관에 들어서자 로비에 있던 참모들이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그녀의 군화 소리가 또각또각 대리석 바닥을 울렸다. 군단장님, 사단장님께서는 지금 외부와 통화 중이십니다. 잠시 대기실에서 박진철의 비서실장이 앞을 막아섰지만 강 대령이 어깨로 그를 밀어냈다. 이수연은 비서실장을 쳐다보지도 않고 사단장실 문 앞에 섰다. 안에서는 박진철의 고함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아니, 선배님, 제가 뇌물을 먹다니요. 그 여자가 절 모함하는 겁니다. 인사사령관님께 말씀 좀 잘 드려주십시오. 네. 증거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수연은 손에 든 장부를 말아주었다. 그리고 예의를 갖춰 노크하는 대신 군홧발로 육중한 참나무 문을 걷어찼다. 쾅! 경첩이 뜯겨나갈 듯한 소리와 함께 문이 활짝 열렸다. 수화기를 들고 있던 박진철이 화들짝 놀라 튀어올랐다. 전화 끊어. 이수연이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뒤로 무장한 헌병들이 도열했다. 박진철은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한 채 멍하니 이수연을 바라보았다. 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어디긴. 범죄자의 소굴이지. 이수연은 최중령에게서 압수한 장부를 박진철의 책상 위에 던졌다. 장부가 미끄러지며 박진철의 명패를 쳐서 넘어뜨렸다. 자네가 찾던 증거 여기 가져왔다. 보급 대대장 최중령이 아주 친절하게도 자네 목까지 꼼꼼하게 적어뒀더군. 박진철의 시선이 장부에 꽂혔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여보세요? 박 소장? 무슨 일이야? 하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지만 박진철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끝났다, 박진철. 이수연의 선고가 사단장실의 정막을 갈랐다. 박진철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장부를 집어들었다가 이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벼랑 끝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핏발 선 눈으로 이수연을 노려보았다. 이건 조작이야. 내가 심어놓은 프락치가 만든 가짜 장부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고. 감히 근본도 없는 삼사관 출신 주제에 육사 출신을 건드려. 박진철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 믿었던 배경과 출신을 들먹였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살아오며 쌓아온 자부심이자 동시에 그를 좀먹은 오만의 근원이었다. 이수연은 코웃음을 쳤다. 근본? 그래, 자네가 말하는 그 대단한 근본이 고작 병사들 밥값 떼어먹고 기름 팔아먹는 건가? 자네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이수연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내가 707에 있을 때 자네 같은 인간들을 수없이 봐왔지. 테러범보다 더 역겨운 게 뭔지 아나? 바로 내부의 적이다. 아군의 등 뒤에 칼을 꽂고 자신만 살겠다는 비겁한 놈들. 입 닥쳐. 너 같은 년이 뭘 안다고 짓거려. 군대는 정치야. 라인이고 인맥이라고. 너처럼 무식하게 현장만 뛰어서는 절대 이해 못할 세계가 있어. 박진철이 악을 쓰며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호신용으로 둔 권총이 있었다.
헌병들이 긴장하며 총구를 겨누려 했다. 하지만 이수연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박진철을 응시했다. 쏘고 싶나? 쏴봐. 이수연은 자신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하지만 그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자네는 횡령범이 아니라 상관 살해범이 된다. 사형이지. 자네가 그렇게 아끼는 목숨 여기서 끝내고 싶다면 당겨. 박진철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총을 쥔 손에 땀이 흥건했다. 그는 비겁했다.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을 때는 거침없었지만 정작 자신의 인생을 걸어야 할 순간이 오자 방아쇠조차 당길 용기가 없었다. 결국 박진철은 권총을 책상 위에 떨어뜨렸다. 털썩. 무거운 금소금이 패배의 종소리처럼 울렸다. 한심하군. 총을 쏠 배짱도 없으면서 지휘관 노릇을 했나. 이수연이 턱짓하자 헌병들이 달려들어 박진철을 제압했다. 이거 나. 이거 안 나? 내가 누군 줄 알고 몸에 손을 대. 인사사령관님께 전화해. 당장 연결해. 박진철이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헌병 특임대원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의 양팔이 뒤로 꺾이고 은색 수갑이 채워졌다. 어깨에 달려있던 2개의 별 소장 계급장이 초라하게 구겨졌다. 그때 사단장실 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육사단 참모들과 예하 지휘관들이었다. 그들은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오는 사단장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박진철은 부하들을 보자 다시 기세가 살아난 듯 고래고래 소리쳤다. 다들 뭐하고 있어? 군단장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당장 저 여자 끌어내.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참모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했다. 그들도 알고 있었다. 박진철의 폭정과 비리를. 다만 보복이 두려워 침묵했을 뿐이었다. 이제 그 두려움의 대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자 그들은 본능적으로 줄을 갈아타고 있었다. 이수연은 헌병들에게 잠시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모여있는 육사단 장교들을 향해 섰다. 똑똑히 봐라. 그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이것이 부하를 도구로 알고 군대를 사유물로 여긴 자의 말로다. 지휘관의 권위는 계급장이 아니라 부하를 위한 헌신과 책임에서 나온다. 그 기본을 망각한 자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다. 이수연은 시선을 돌려 박진철을 바라보았다. 박진철 소장. 자네는 군사재판에 회부될 것이다. 횡령, 직권남용, 그리고 오늘 훈련장에서 보여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까지.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될 거야. 두고 봐. 이수연.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박진철이 도끼를 품고 중얼거렸지만 이수연은 그에게 더 이상 관심을 주지 않았다. 끌고 가. 헌병들이 박진철을 질질 끌고 나갔다.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위풍당당한 장군이 아닌 추레한 범죄자에 불과했다. 사단장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엉망이 된 책상과 바닥에 뒹구는 서류들만이 방금 전의 소동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수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승리의 쾌감보다는 씁쓸함이 앞섰다. 썩은 살을 도려냈지만 그 상처는 남은 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작전참모. 구석에 숨어있던 김중령이 화들짝 놀라 튀어나왔다. 예. 육사단 작전참모 중령 김. 자네도 조사받게 될 거야. 하지만 그 전에 할 일이 있다. 이수연은 창밖을 가리켰다. 연병장에는 영문도 모른 채 대기하고 있는 병사들이 보였다. 즉시 전 부대의 상황 전파해. 모든 훈련은 중지하고 부대 정비에 들어간다. 그리고 오늘 저녁 전 장병에게 특식을 제공해. 메뉴는 삼겹살이다. 예산은? 이수연은 바닥에 떨어진 박진철의 몽블랑 만년필을 밟으며 말했다. 군단장 판공비로 지원한다. 부족하면 내 월급이라도 털 테니 배 터지게 먹여. 알겠나? 아, 알겠습니다. 승진.
김중령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겼다. 이수연은 모자를 고쳐 쓰고 사단장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그녀의 등 뒤로 오후의 햇살이 길게 비쳤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박진철 하나를 잡아넣었다고 군의 모든 부조리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이 철원의 땅에서만큼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이수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와 있었다. 육군 본부, 국방부 그리고 정치권 인사들의 이름도 보였다. 박진철의 뒷배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수연은 피식 웃으며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다. 시끄러운 밤이 되겠군. 그녀는 지휘 차량에 올랐다. 복귀한다. 가서 전쟁 준비해야지. 차량 행렬이 육사단을 빠져나와 다시 5군단 사령부로 향했다. 붉은 노을 속으로 멀어지는 헌병차의 사이렌 소리가 마치 새로운 전투를 알리는 나팔 소리처럼 들렸다. 무능한 엘리트의 몰락, 그리고 진짜 군인의 귀환. 그날 밤 철원의 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제5군단 사령부의 밤은 깊고 무거웠다. 백운산 자락에서 불어오는 밤바람이 영내의 가로수를 흔들며 스산한 소리를 냈다. 하지만 사령부 본청 3층 군단장 집무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이수연 중장은 집무실 소파에 앉아 육사단에서 압수해온 장부들을 넘겨보고 있었다. 붉은색 표지의 비밀 장부. 그 안에는 대한민국 육군의 치부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유류 횡령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진급 청탁 명목으로 오간 검은 돈, 군 납품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심지어 부대 시설 공사비를 부풀려 빼돌린 내역까지. 박진철 소장은 군인이 아니라 거대한 비리 기업의 회장이었다. 똑똑. 정보참모 강민호 대령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다. 군단장님, 육군 본부 인사사령부에서 손님이 오셨습니다. 이수연은 장부를 덮지 않은 채 고개만 살짝 들었다. 이 시간에?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는 방문이군. 인사훈 영처장 최성훈 준장입니다. 박진철 소장의 육사 선배이자 군내 사조직인 청죽회의 핵심 멤버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지금 당장 군단장님을 뵙겠다고 난리입니다. 들여보내. 이수연이 짧게 답하자 강 대령이 물러나고 곧이어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집무실로 들어왔다. 최성훈 준장. 그는 들어오자마자 경례도 생략한 채 이수연 맞은편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오만함이 온몸에서 배어나왔다. 이수연 장군. 일이 너무 커진 거 아닙니까? 육사단장을 그렇게 개처럼 끌고 가다니요. 군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최성훈은 혀를 차며 이수연을 노려보았다. 그는 이수연이 삼사관학교 출신의 여군이라는 점을 들어 항상 무시해오던 인물이었다. 이수연은 천천히 찻잔을 들어 입에 가져갔다. 향긋한 녹차 향이 코끝을 스쳤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신 뒤에야 최성훈을 바라보았다. 위신? 도둑놈을 잡는 게 위신이 떨어지는 일인가, 최 준장? 말씀 조심하십시오. 박 소장은 아직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장성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감찰은 절차 위반입니다. 군단장이 직접 사단장을 체포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최성훈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크면 이수연이 위축될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다. 전례는 만들면 되는 거야. 그리고 절차? 내정 규정 4조 2항. 전시에 준하는 긴급 상황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시 상급 지휘관은 하급 지휘관의 지휘권을 즉시 박탈하고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육사 단장이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건 평시가 아니라 전시 상황이나 다름없는 위기였어.
이수연의 논리정연한 반박에 최성훈의 말문이 막혔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전략을 바꾸기로 한 모양이었다. 좋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박 소장의 지휘 실수가 있었다고 칩시다. 하지만 그렇다고 비리 혐의까지 뒤집어 씌우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박 소장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님이 예비역 대장이십니다. 그분이 움직이시면 이 장군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하지만 이수연의 표정은 미동도 없었다. 그래서? 예, 아버지가 대장이면 아들이 도둑질을 해도 용서가 되나? 대한민국 육군이 언제부터 세습 왕조가 되었지? 이수연은 탁자 위에 놓인 붉은 장부를 툭 쳤다. 최 준장. 자네가 왜 이 밤중에 여기까지 달려왔는지 알겠군. 박진철이 걱정돼서가 아니야. 이 장부 안에 자네 이름이 있을까봐 그게 두려워서 온 거겠지. 최성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정곡을 찔린 것이다. 박진철은 평소 선배들에게 뇌물을 상납하며 자신의 라인을 관리해왔다. 그 명단이 이수연의 손에 들어갔다면 박진철 하나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줄줄이 엮여 들어갈 것이 뻔했다. 그게 무슨 억측입니까? 저는 단지 후배를 아끼는 마음에서. 아끼는 마음이라. 그렇다면 잘 됐군. 박진철이 횡령한 돈으로 산 골프채 세트, 자네 집에도 하나 있지 않나? 이수연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최성훈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지난달 박진철이 최고급 일본산 골프채를 선물로 보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선택해 최 준장. 지금 조용히 나가서 내일 아침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나? 아니면 여기서 박진철과 나란히 유치장에 갇히겠나? 이수연의 눈빛은 서리빨처럼 차가웠다. 최성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여기서 더 버텼다가는 정말로 체포될 수도 있었다. 이 여자는 빈말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 두고 봅시다. 이수연 장군. 이 독단과 아집이 결국 당신의 목을 조르게 될 겁니다. 육군 본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최성훈은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씩씩거리며 집무실을 나가자 문 밖에서 대기하던 강 대령이 다시 들어왔다. 군단장님 괜찮으십니까? 저자가 육군 본부로 돌아가면 여론전을 펼칠 겁니다. 군단장이 권력을 남용해 무고한 사단장을 탄압한다고 언론에 흘릴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 언론이 떠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터뜨린다. 이수연은 책상 서랍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이 안에 육사단 비리 증거의 사본이 들어있다. 이걸 군 검찰이 아니라 국방부 조사본부 직할 수사팀에게 직접 보낸다. 육군 본부 라인을 배제하고 바로 위로 치고 올라가는 거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어둠에 잠긴 연병장이 내려다 보였다. 강 대령. 내일 아침 8시 전 군단 참모 비상 소집이다. 육사단 정상화 작전과 동시에 5군단 예하전 부대에 대한 고강도 자체 감찰을 지시한다. 전 부대 말입니까? 반발이 심할 텐데요. 내 살부터 도려내지 않으면 남의 살을 칠 명분이 없어. 5군단 내에 박진철 같은 놈들이 또 없는지 샅샅이 뒤져.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옷 벗길 각오로. 그리고 이수연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내일은 육사단 연병장으로 간다. 주인이 사라진 부대가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잡아줘야지.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이수연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나고 있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낸 자리는 아프겠지만 새 살은 반드시 돋아날 것이다.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다음 날 아침 육사단 사령부는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다. 사단장이 체포되고 참모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병사들은 불안함과 동시에 미묘한 해방감을 느끼고 있었다. 어젯밤 나온 삼겹살 특식은 단순한 고기 반찬이 아니라 변화의 신호탄이었다. 하지만 장교들의 분위기는 달랐다.
특히 박진철에게 줄을 섰던 일부 정치 장교들은 언제 자신들의 이름이 호명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오전 9시 5군단 헬기가 굉음을 내며 육사단 연병장에 착륙했다. 거센 바람을 일으키며 로터가 멈추자 이수연 중장이 헬기에서 내렸다. 그녀의 뒤로 군단 주요 참모들이 따랐다. 연병장에 도열해 있던 육사단 장병들의 눈빛이 이수연에게 쏠렸다. 철의 여인, 특전사 전설 독종. 그녀를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많았지만 실제로 그녀를 가까이서 본 병사는 많지 않았다. 이수연은 단상 위로 올라갔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원고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병사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듯 천천히 둘러보았다. 제6보 병사단 청성부대 장병 여러분. 군단장 이수연 중장이다.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있었다. 어제부로 너희들의 지휘관이었던 박진철 소장은 지휘권을 박탈당했다. 이유는 명백하다. 지휘관의 의무를 저버리고 부하들의 생명을 경시했기 때문이다. 연병장이 술렁거렸다. 지휘관의 치부를 병사들 앞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너희들은 군인이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너희를 자신의 진급을 위한 소모품으로 쓸 권리는 없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이수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 더욱 단호한 어조로 이어갔다. 오늘부터 육사단의 모든 보여주기식 훈련, 의전 행사는 전면 폐지한다. 청소 상태 점검한다고 밤새 미싱하우스 돌리는 짓, 사단장 온다고 잡초 뽑는 짓 다 집어치워.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환호성이 터져 나오려다 헌병들의 눈치를 보며 잦아들었다. 우리는 전투를 준비한다. 잘 닦인 군화보다 진흙 묻은 전투화가 더 명예롭다는 걸 기억해라. 너희가 흘려야 할 땀은 연병장이 아니라 훈련장에 있다. 이상. 승진. 청성. 병사들의 경례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우렁찼다. 그것은 강요된 외침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우러나온 함성이었다. 이수연이 단상을 내려오려 할 때였다. 사단 본청 쪽에서 검은색 세단 3대가 급하게 들어왔다. 육군 수사단 소속 차량이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말끔한 정장을 입은 군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의 선두에는 중앙수사단장인 김철수 준장이 서 있었다. 김철수 준장은 이수연에게 다가와 건성으로 경례를 붙였다. 군단장님, 중앙수사단장 김철수 준장입니다. 육군 참모총장님의 명을 받고 왔습니다. 이수연의 눈썹이 꿈틀했다. 중앙수사단이 직접 움직였다는 건 육군 본부 차원에서 이 사건을 통제하겠다는 뜻이었다. 무슨 일이지? 박진철 소장 관련 사건 일체를 저희 중앙수사단으로 이첩하라는 지시입니다. 박 소장의 신병과 압수하신 증거물, 특히 장부 원본을 지금 즉시 인계해 주십시오. 이수연은 팔짱을 끼고 김 준장을 내려다보았다. 내가 거부한다면? 총장님의 명령입니다. 항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군단 헌병대 수준으로는 이런 대형 사건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 상급 부대에서 맡는 게 맞습니다. 공정한 수사라. 이수연은 코웃음을 쳤다. 저들이 가져가면 장부는 분실될 것이고 박진철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날 것이 뻔했다. 그리고 사건은 개인의 일탈로 축소되어 꼬리 자르기로 끝날 것이다. 공정? 자네들이 말하는 공정이란 게 제 식구 감싸기인가?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김 준장의 얼굴이 붉어졌다. 박진철의 신병은 넘겨주지. 하지만 장부 원본은 못 준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증거물도 당연히 인계하셔야.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야. 5군단 작전 계획과 연계된 군수 물자, 부족 사태를 초래한 이적 행위다. 따라서 5군단의 전투 준비 태세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1차 조사는 우리 군단에서 마무리한다. 그게 내 판단이다. 이수연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그녀는 전투 준비 태세라는 명분을 내세워 수사단의 관할권 주장을 막아버렸다.
군대에서 작전과 관련된 사항은 그 어떤 행정 절차보다 우선한다. 이수연은 그 점을 파고든 것이다. 군단장님, 이건 억지입니다. 억지라고 생각하면 정식으로 작전 명령서에 이의 제기해. 단 그 사이에 증거가 인멸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으니 장부 원본은 우리 군단 지하 벙커 금고에 보관한다. 열쇠는 내가 관리한다. 이수연은 김준장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가져가고 싶으면 탱크라도 몰고 와서 뺏어가 보든가. 김준장은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707 출신의 야전 군단장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나올 줄은 몰랐다. 그는 주변에 깔린 5군단 헌병 특임대원들의 살벌한 눈빛을 보고는 힘으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다. 좋습니다. 신병만 먼저 인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장부권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님께 직접 보고 드릴 겁니다. 그때는 군단장님도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언제든 환영하지. 하지만 보고 드릴 때 내 말도 꼭 전해. 이수연은 김준장의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다. 그 장부 사본 이미 내 보험으로 아주 안전한 곳에 보내놨다고. 나를 건드리면 대한민국 육군 별들의 절반은 떨어질 거라고 말이야. 김준장의 눈이 공포로 확장되었다. 그녀는 이미 판을 다 짜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수사단이 박진철을 태우고 떠나는 모습을 보며 이수연은 강 대령에게 물었다. 강 대령, 언론사 접촉은 준비됐나? 네. 군사 전문 기자들에게 엠바고를 걸고 자료 일부를 넘겼습니다. 육군 본부가 사건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바로 터뜨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좋아. 이제 그들은 진퇴양난에 빠졌어. 이수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박진철을 잡은 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과의 싸움이 될 것이다. 복귀한다. 오늘 저녁 메뉴는 뭔가? 김치찌개입니다. 좋군. 소주 한 잔 생각나는 날씨야. 이수연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헬기에 올랐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전선이 확대되었다. 육사단이라는 국지전에서 육군 전체의 부패와 맞서 싸우는 전면전으로 헬기가 날아오르자 발 아래로 펼쳐진 철원의 황금 들녘이 한눈에 들어왔다. 지켜야 할 땅, 지켜야 할 부하들. 그것만이 그녀가 싸우는 이유의 전부였다. 깊은 밤 경기도 포천시 백운산 자락에 위치한 제5군단 지하 지휘통제실. 밖에는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창문 하나 없는 벙커 안은 수백 대의 모니터가 뿜어내는 열기와 윙윙거리는 서버 쿨러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이수연 중장은 팔짱을 낀 채 메인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군단 예하 부대들의 경계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지만 그녀의 신경은 다른 곳에 곤두서 있었다. 통신보안. 군단 정보통신단장입니다. 급하게 달려온 정보통신단장 박중령이 이수연 앞에 섰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보고해. 이수연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짧게 명령했다. 조금 전 2시 30분을 기해 군단 내부 인트라넷망에 비인가 접근 시도가 포착되었습니다. 단순한 해킹이 아닙니다. 군 내부 프로토콜을 정확히 알고 있는 자들의 소행입니다. 목표는 어제 육사단에서 확보한 압수물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경로는? 우회 서버를 통해 들어왔지만 역추적 결과 접속 IP 대역이 충남 계룡대 육군 본부 인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수연의 인매가 비틀렸다. 육군 본부. 그곳에 따리를 튼 박진철의 뒷배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물리적으로 장부를 뺏지 못하자 사이버 공간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있었다. 박진철이 횡령한 내역, 그 돈이 흘러들어간 고위 장성들의 차명 계좌 정보가 담긴 디지털 사본을 지우려는 수작이었다. 방화벽은? 현재 2차 방화벽까지 뚫렸습니다. 놈들의 방식이 아주 교묘합니다.
마치 관리자 권한을 가진 것처럼 자연스럽게 시스템 로그를 삭제하며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10분 내에 데이터베이스 코어에 도달합니다. 박중령의 목소리가 떨렸다. 상대는 대한민국 육군 최고의 사이버 전력을 보유한 정보체계단 소속이거나 그들이 고용한 민간 전문가일 가능성이 높았다. 일개 군단급 보안 시스템으로는 막아내기 버거운 상대였다. 박중령. 자네 바둑 둘 줄 아나? 뜬금없는 질문에 박중령이 눈을 크게 떴다. 예. 조금 둡니다만. 상대가 내 집을 부수러 들어왔을 때 문을 걸어 잠그는 건 하수지. 고수는 문을 열어주고 놈을 집 안 깊숙이 끌어들여 가둔다. 이수연은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훑었다. 그녀는 707 특임대 시절 대테러 작전뿐만 아니라 정보전 교육까지 이수한 엘리트였다. 방화벽 해제해. 예. 하지만 그러면 데이터가 다 날아갑니다. 아니. 놈들이 가져갈 건 빈 껍데기야. 지금 즉시 허니팟을 가동한다. 6사단 비리 장부 폴더를 미끼로 던져줘. 단 그 폴더 안에 추적 코드를 심어놔. 놈들이 파일을 여는 순간 그들의 PC에 있는 모든 정보가 역으로 우리 서버로 전송되게 만든다. 이수연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것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었다. 알겠습니다. 역시 군단장님. 박중령이 즉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5군단 사이버 대응팀 장교들도 이수연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화면 속의 붉은 점들이 방화벽이 사라지자 물밀듯이 비밀 장부 폴더로 몰려들었다. 1분, 2분. 벙커 안의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걸려들었습니다. 놈들이 파일을 다운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신 장교의 외침과 동시에 이수연이 명령했다. 낚아채. 엔터키를 누르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그 순간 화면에 수십 개의 데이터 창이 팝업처럼 떴다. 역해킹을 통해 놈들의 컴퓨터에서 긁어온 정보들이었다. 이건 박중령이 화면을 보고 경악했다. 육군 본부 군수참모부 그리고 인사사령부 소속 개인 PC들입니다. 세상에 이 아이디는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이 떠 있었다. 어젯밤 이수연의 집무실을 찾아와 협박하고 갔던 최성훈 준장.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던 더 거대한 거물들의 실명까지. 빙고. 이수연은 팔짱을 끼고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증거 인멸 시도가 오히려 새로운 증거가 되었군. 이 로그 기록 전부 저장해. 그리고 지금 놈들 모니터에 내 메시지를 띄워. 어떤 메시지를 보낼까요? 이수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꼬리를 올렸다. 밤길 조심해라.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다. 5군단장. 잠시 후 계룡대 어딘가에 있는 비밀 사무실에서는 비명과 함께 모니터가 꺼지는 소동이 벌어졌을 것이다. 이수연은 벙커의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사이버 공격은 전초전일 뿐이다.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날 위기에 처한 쥐떼들은 이제 더 과격하고 더 더러운 방법을 쓸 것이다. 군단장님, 놈들이 접속을 끊고 흔적을 지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희가 확보한 자료는 안전합니다. 수고했어. 오늘 당직 근무자들 전원 포상 휴가 조치해. 그리고 보안 등급을 진돗개 하나 수준으로 격상한다. 놈들은 포기하지 않아. 이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그녀의 개인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 번호 표시 제한. 이 새벽에 올 전화는 뻔했다.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아무 말 없이 귀에 가져다 댔다. 이수연 중장. 대단하군. 내 컴퓨터까지 털 줄은 몰랐어. 변조된 음성이었지만 그 거만하고 끈적한 말투는 숨길 수 없었다. 육군 내 사조직 청죽회의 수장격인 인물일 것이다. 누군지 알겠군. 숨어서 전화질이나 하는 게 딱 자네들 수준이야. 말 조심해.
우린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어. 육사단거는 여기서 덮어. 박진철 하나 내어준 걸로 만족하라고. 더 파고들면 자네만 다치는 게 아니야. 자네 부하들 그리고 자네가 아끼는 5군단 전체가 박살 날 수 있어. 협박인가? 충고야. 내일 오후 2시까지 원본 장부를 들고 서울 용산 국방 컨벤션 센터로 와라. 거기서 조용히 거래를 하자고. 안 그러면 내일 아침 뉴스에 재미있는 기사가 실릴 거야. 여군 군단장, 부하 장교와 부적절한 관계 의혹이라던가. 치졸했다. 그들은 건드릴 수 없는 이수연의 청렴함 대신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퍼뜨려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하고 있었다. 전형적인 공작 정치였다. 재미있겠군. 이수연의 목소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장소는 내가 정한다. 뭐? 거래를 하고 싶으면 내 구역으로 와. 경기도 포천 산정호수 인근 폐채석장. 내일 오후 4시. 혼자 와라. 쫄리면 경호원 몇 명 데려오든지. 지금 누구한테 오라가라. 싫으면 관두고. 난 내일 아침 9시 뉴스에 이 장부를 들고 나갈 생각이니까.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더니 으득 이를 가는 소리를 냈다. 좋아. 4시. 폐채석장. 허튼 수작 부리면 그 자리가 내 무덤이 될 거다. 전화가 끊겼다. 이수연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벙커를 나섰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있었다. 강 대령. 그림자처럼 대기하고 있던 강민호 대령이 다가왔다. 예, 군단장님. 미끼를 물었다. 놈들이 직접 움직일 거야. 위험합니다. 단독으로 만나시는 건 무모합니다. 헌병 특임대를 매복시키겠습니다. 아니. 놈들은 올 때 주변 정찰부터 할 거야. 병력이 매복해 있으면 나타나지 않아. 나 혼자 간다. 군단장님. 걱정 마. 내가 누구지? 이수연은 빗물에 젖은 베레모를 고쳐 썼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이전의 707이었다. 내 몸 하나 건사 못할 것 같나? 그녀의 눈빛에서 강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리고 놈들에게 보여줘야지. 책상에 앉아 펜대만 굴리던 놈들이 진짜 야수의 아가리에 발을 들이미는 게 어떤 공포인지. 다음 날 오후 4시. 포천 산정호수 인근의 폐채석장은 스산하기 그지없었다. 과거 화강암을 캐내던 거대한 절벽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었고 바닥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인적이 끊긴 지 오래된 이곳은 세상과 단절된 요새이자 은밀한 처형장처럼 보였다. 이수연은 군용 레토나 차량 보닛에 걸터 앉아 있었다. 그녀는 군복 상의를 벗어두고 검은색 컴뱃 셔츠와 전술 바지 차림이었다. 허리춤에는 권총집이 있었지만 비어 있었다. 그녀는 약속대로 무장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총을 차 안에 두었다. 물론 그것이 그녀가 무방비 상태라는 뜻은 아니었다. 오후 4시 정각. 자갈 밟는 소리와 함께 검은색 대형 SUV 2대가 채석장 입구로 들어왔다. 번호판이 없는 차량들이었다. 차들이 이수연의 20m 전방에 멈춰 섰다. 문이 열리고 건장한 사내들이 내렸다. 짧게 깎은 머리에 검은 양복을 입은 그들은 한눈에 봐도 군인이거나 특수부대 출신의 용병들이었다. 대략 8명. 그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수연을 포위하듯 넓게 퍼졌다. 그리고 뒷좌석에서 중년의 남자가 내렸다. 어젯밤 통화했던 그 목소리의 주인 최성훈 준장이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 옆에는 더 높은 계급, 소장 계급장을 단 낯선 인물이 있었다. 육군 군수참모부장 황인호 소장이었다. 그 역시 청주회의 핵심 간부였다. 장소 하나는 기가 막히게 골랐군. 죽어서 묻히기 딱 좋은 곳이야. 황 소장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다. 이수연은 팔짱을 낀 채 그들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높으신 분들이 직접 왕림하셨군. 똥별들이 때로 몰려다니는 꼴이라니 장관이네. 이 계집년이 끝까지 최성훈이 발끈하며 나서려 했지만 황 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진정해. 물건부터 확인해야지. 황 소장은 탐욕스러운 눈으로 이수연을 훑었다. 장부는 어디 있나? 설마 빈손으로 온 건 아니겠지? 이수연은 턱으로 자신의 차 조수석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은색 알루미늄 가방이 놓여 있었다. 저 안에 원본과 디지털 사본, 그리고 어젯밤 너희들이 해킹 시도한 로그 기록까지 다 들어있다. 황 소장의 눈이 번들거렸다. 그는 부하들에게 손짓했다. 가져와.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2명이 이수연의 차로 다가갔다. 이수연은 막지 않았다. 그들이 가방을 집어들고 황 소장에게 가져갔다. 황 소장은 가방을 열어 내용을 확인했다. 두툼한 장부와 USB. 그가 찾던 것이 맞았다. 흐흐흐. 그래, 진작 이렇게 나올 것이지. 이수연 장군, 자네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알 거야. 계란으로 바위를 칠 수 없다는 걸. 황 소장은 가방을 챙기며 사내들에게 눈짓했다. 자, 거래는 끝났으니 이제 정리를 좀 해야겠지? 그것은 처형 명령이었다. 그들은 애초에 이수연을 살려보낼 생각이 없었다. 장부만 회수하면 그녀를 사고사로 위장해 처리할 계획이었다. 폐채석장의 낙석 사고나 차량 전복 사고로 꾸미면 그만이었다. 건장한 사내 8명이 이수연을 향해 거리를 좁혀왔다. 그들의 손에는 3단 봉과 나이프가 들려 있었다. 총은 소리가 커서 쓰지 않는 듯 했다. 거래? 이수연이 피식 웃었다. 착각하지 마. 난 너희랑 거래하러 온 게 아니야. 뭐? 너희를 여기로 불러낸 건 쥐새끼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일망타진하기 위해서지. 미친년이. 야, 처리해. 반병신으로 만들어도 좋다. 황 소장의 고함과 함께 가장 가까이 있던 사내가 이수연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특수부대 출신답게 날카로운 칼놀림으로 이수연의 복부를 찔러 들어왔다. 휙. 하지만 이수연의 몸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그녀는 간결한 스텝으로 칼날을 피함과 동시에 사내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다. 우두둑. 아! 뼈가 부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사내의 단검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수연은 비명을 지를 틈도 주지 않고 그의 턱을 손바닥으로 올려쳤다. 사내는 인형처럼 허공에 떴다가 바닥에 처박혀 기절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나머지 7명의 사내들이 멈칫했다. 정보와 달랐다. 40대 중반의 여군 장성, 지휘관으로만 알았던 그녀의 몸놀림은 현역 특수요원 그 자체였다. 덤벼. 한꺼번에. 이수연이 손가락을 까딱였다. 자존심이 상한 사내들이 고함을 지르며 일제히 달려들었다. 난전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싸움이라기보다 일방적인 제압에 가까웠다. 이수연은 불필요한 동작을 전혀 하지 않았다. 크라브 마가 와 특공 무술이 결합된 그녀의 기술은 치명적이고 효율적이었다. 사내 하나가 3단봉을 휘두르자 그녀는 몸을 낮춰 품으로 파고들며 팔꿈치로 명치를 가격했다. 억소리와 함께 사내가 쓰러지자 뒤에서 덮치려던 다른 놈의 정강이를 군화발로 걷어차 부러뜨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하면서도 바위처럼 단단했다. 707 특임대 시절 여마왕이라 불리던 전설적인 교관의 실력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었다. 총을 쏘지 않아도 그녀의 몸 자체가 흉기였다. 3분. 단 3분 만에 8명의 전문 요원들이 바닥에 나뒹굴며 신음하고 있었다. 개 중에는 팔다리가 꺾인 자도 있었고 아예 정신을 잃은 자도 있었다. 이수연은 숨을 한 번 크게 몰아쉬고 옷 매무새를 정리했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듯한 태연함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황 소장과 최 준장에게 걸어갔다.
두 장군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그들이 믿었던 무력이 순식간에 무력화되자 그들의 오만함은 눈 녹듯 사라지고 비굴함만이 남았다. 오지 마. 내가 누군 줄 알아. 난 소장이야. 상관 모독이다. 황 소장이 가방을 껴안은 채 소리쳤다. 상관? 이수연이 황 소장의 멱살을 잡아 거칠게 차보닛 위로 내던졌다. 쾅! 내 부하들을 건드리고 국가의 녹을 도둑질한 놈들은 상관이 아니라 적이다. 전시 상황에서 적과 내통하거나 이적 행위를 한 자는 즉결 처분할 수 있다. 이수연은 황 소장의 손에서 알루미늄 가방을 뺏어들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 그의 뺨을 후려 갈겼다. 짝!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강력한 일격이었다. 이건 육사단 병사들이 먹지 못한 밥값이다. 짝! 다시 한번 반대쪽 뺨을 때렸다. 이건 추위에 떨었던 병사들의 난방비다. 황 소장은 입술이 터져 피를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옆에 있던 최 준장은 다리가 풀려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채석장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5군단 헌병 특임대와 국방부 검찰단 차량들이 들이닥쳤다. 이수연은 강 대령과 미리 약속을 해두었던 것이다. 그녀가 놈들을 제압하고 나면 국방부 검찰단을 현장으로 불러들여 현행범으로 체포하게끔 판을 짠 것이다. 꼼짝 마. 국방부 검찰단이다.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쓰러진 용병들과 두 장군에게 수갑을 채웠다. 황 소장은 끌려가면서도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다. 이건 함정이야. 이수연이 우릴 함정에 빠뜨린 거야. 이수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강 대령에게 다가갔다. 함정이 아니라 사냥이지. 멧돼지를 잡으려면 덫을 놓아야 하는 법이니까. 강 대령이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손이 좀 맵군. 놈들 뼈가 생각보다 단단했어. 이수연은 손목을 가볍게 돌렸다. 이걸로 꼬리는 잡았고. 이제 몸통을 칠 차례다. 황 소장의 입에서 청주회 명단 전체를 불게 만들어야 해. 검찰단에서 잘 처리할 겁니다. 이번 현장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너무 많으니까요. 민간인 청부 폭력의 살인 미수까지. 그들은 끝났습니다. 상황이 정리되고 폐채석장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이수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다. 그녀는 알루미늄 가방을 강 대령에게 건넸다. 이건 이제 필요 없어. 예. 이게 없으면 증거가. 진짜 원본은 이미 방송국에 가 있어. 오늘 9시 뉴스 기대해도 좋아. 이수연이 윙크했다. 가방 안에 든 것은 사실 훈련용 페이지와 더미 파일들이었다. 그녀는 가짜 미끼로 놈들을 낚아올리고 동시에 진짜 폭탄은 언론을 통해 터뜨리는 양동작전을 쓴 것이다. 그날 밤 대한민국 뉴스는 발칵 뒤집혔다. 현역 군단장이 직접 밝힌 군내 사조직의 비리 실태와 고위 장성들의 횡령 내역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여론의 불길은 거세게 타올랐고 청와대와 국방부는 전면적인 재수사를 지시할 수밖에 없었다. 이수연 중장. 그녀의 이름은 이제 군내 부조리와 싸우는 정의의 아이콘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뉴스 인터뷰를 거절하고 조용히 부대로 복귀했다. 지휘관이 있어야 할 곳은 화려한 조명 아래가 아니라 어둡고 추운 전선이었으니까.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이수연은 생각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적어도 오늘 그녀는 군인의 명예를 지켰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승진. 그녀는 허공을 향해 작게 경례를 붙였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녀의 계급장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대한민국은 잠들지 못했다. 9시 뉴스 앵커의 떨리는 목소리로 보도된 5군단장의 양심 선언은 단순한 군납 비리 폭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육군 수뇌부를 장악해온 거대한 카르텔 청주회의 심장을 정조준한 미사일이었다. 뉴스가 나가는 동안 대전 계룡대 육군본부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의 불은 꺼질 줄 몰랐다. 전화벨 소리가 빗발쳤고 파쇄기는 쉴 새 없이 돌아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수연 중장이 언론에 넘긴 자료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방대했다. 혐의를 부인하기에는 박진철 소장의 자필 메모와 통화 녹취록이 너무나 명백했다. 다음 날 아침 5군단 사령부. 이수연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그녀의 눈은 맑게 깨어 있었다. 군단장님. 강민호 대령이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밝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워 보였다. 국방부 장관님께서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하셨고 군 검찰단과 민간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여론이 들끓고 있어서 꼬리 자르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예상대로군. 하지만 육군 참모총장님께서 군단장님을 호출하셨습니다. 10시까지 계룡대 총장실로 출석하라는 명령입니다. 강 대령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참모총장 민성훈 대장. 그는 청주회의 직접적인 멤버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지지를 받아 그 자리에 오른 인물이었다. 이번 사태로 육군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가 이수연을 가만둘 리 없었다. 가야지.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이수연은 정복으로 갈아입었다. 가슴에 달린 약장들이 그녀가 걸어온 험난한 군 생활을 증명하고 있었다. 베레모를 쓰고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강 대령, 자네는 여기 남아서 부대를 지켜. 혹시라도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그런 말씀 마십시오. 군단장님이 돌아오지 않으시면 저희 5군단 전 장병이 계룡대로 진격할 겁니다. 강 대령의 결기 어린 농담에 이수연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농담이라도 고맙군. 다녀오마. 헬기는 포천을 떠나 남쪽으로 향했다. 발 아래로 보이는 산하가 굽이쳤다. 1시간 후 계룡대 헬기장에 착륙한 이수연은 곧장 본청으로 안내되었다. 복도를 지나는 장교들이 그녀를 힐끔거렸다. 경외심과 두려움 그리고 시기심이 뒤섞인 시선들이었다. 총장실 문이 열렸다. 넓은 집무실 끝 거대한 태극기 앞에 민성훈 대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서류를 보던 눈길을 거두지 않은 채 이수연을 세워두었다. 무언의 압박이었다. 10분이 지나서야 민 대장은 안경을 벗고 이수연을 노려보았다. 이수연 중장. 예, 육군 참모총장님. 자네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나? 군의 치부를 전 국민 앞에 까발려서 얻은 게 뭔가? 정예? 명예? 아니면 대중의 인기? 민 대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썩은 살을 도려냈을 뿐입니다. 썩은 살? 그 과정에서 군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어. 전방에서 고생하는 수십만 장병들의 사기는 생각 안 하나? 자네의 그 영웅 심리 때문에 우리 육군은 범죄 집단 취급을 받고 있다고. 민 대장이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총장님. 이수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다. 군의 신뢰를 떨어뜨린 건 비리를 폭로한 제가 아닙니다. 부하들의 고열을 빨아 자신의 뱃속을 채운 그들이 군을 범죄 집단으로 만든 겁니다. 뭐라고? 병사들이 추위에 떨 때 난방비를 횡령하고 훈련 중에 부하가 다쳐도 진급만 걱정하는 지휘관들. 그들을 감싸고 돈 것이야말로 군의 사기를 꺾는 이적 행위입니다. 저는 군단장으로서 제 부하들이 부끄럽지 않은 군복을 입게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민 대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말문이 막힌 듯 입술을 깨물었다. 이수연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게 없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지켜온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이었다. 건방지군.
특전사 출신이라 위아래가 없는 건가? 자네는 군사 기밀 누설죄와 명령 불복종 혐의를 벗을 수 없을 거야. 내가 옷을 벗는 한이 있어도 자네를 군법 회의에 세우겠다. 그것은 최후의 통첩이었다. 총장의 권한으로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협박이었다. 하지만 이수연은 오히려 차분하게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총장님, 이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뭔가? 또 무슨 협박 자료인가? 아닙니다. 이건 박진철 소장이 작성한 진급 로비 리스트의 원본입니다. 이수연은 봉투를 민 대장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언론에 공개한 사본에는 일부러 이 부분을 뺐습니다. 민 대장의 손이 멈칫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리스트의 가장 상단 붉은색 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이름이 있었다. 민성훈. 민 대장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박진철이 총장에게 직접 돈을 건넨 적은 없었다. 하지만 박진철의 아버지가 민 대장의 생도 시절 후원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민 대장의 아들 유학 자금 일부가 박진철의 차명 계좌에서 흘러나갔다는 정황이 적혀 있었다. 이건 총장님은 직접적으로 비리에 가담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묵인하셨고 그 혜택을 간접적으로나마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청주회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수연은 한 걸음 다가갔다. 이 리스트가 공개되면 총장님은 불명예 전역을 하셔야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원치 않습니다. 군의 수장이 비리 연루자로 낙인 찍히면 그때야말로 우리 군은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될 테니까요. 민 대장은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패배했음을, 아니, 이미 오래전부터 패배해 있었음을 깨달았다. 원하는 게 뭔가? 나보고 물러나라는 건가? 아닙니다. 이수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남은 임기 동안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이번 수사를 지휘해 주십시오.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뼈를 깎는 심정으로 비리 관련자들을 전원 처벌해 주십시오. 그리고 육사단을 비롯한 전방 부대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 주십시오. 그녀는 책상 위의 리스트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이 리스트는 영원히 제 머릿속에만 존재할 겁니다. 이것이 제가 총장님께 드리는 마지막 충성입니다. 민 대장은 고개를 들어 이수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사심이 없었다. 오직 군과 부하들을 위한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별 4개를 단 자신이 별 3개짜리 후배에게 군인의 길을 배우고 있었다. 긴 침묵 끝에 민 대장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훨씬 차분해져 있었다. 자네가 나보다 낫군. 그는 안경을 다시 썼다. 알겠네. 약속하지. 내 군 생활의 마지막 명예를 걸고 이번 사태를 완벽하게 정리하겠네. 그리고 자네에 대한 징계 논의는 없을 거야. 감사합니다. 승진. 이수연이 절도 있게 격려했다. 민 대장도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답례했다. 충성. 이수연이 집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민 대장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계룡대의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보였다. 그는 인터폰을 눌렀다. 비서실장, 감찰참모와 법무실장 들어오라고 해. 지금 당장. 폭풍은 지나갔다. 이제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을 시간이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살을 애는 듯한 철원의 칼바람이 잦아들고 한탄강 얼음장 밑으로 봄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육사단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박진철 소장과 그 추종자들이 사라진 자리에 유능하고 청렴한 지휘관들이 배치되었다. 보여주기식 훈련은 사라졌고 대신 실전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이 자리 잡았다. 처음에는 힘들어하던 병사들도 자신들의 땀방울이 조국의 안보와 직결된다는 자부심을 느끼며 달라진 분위기에 적응해갔다. 병영 식당에는 맵기 따뜻하고 영양가 높은 식사가 제공되었고 생활관에는 난방이 빵빵하게 돌아갔다.
병사들은 더 이상 춥고 배고픈 군대를 원망하지 않았다. 3월의 어느 맑은 날 이수연 중장은 육사단 최전방 지피를 순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수행원도 없이 단출하게 지프차 한 대만을 대동하고 가파른 산길을 올랐다. 지피에 도착하자 초 소장이 급하게 뛰어나와 경례했다. 청성, 오군단장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편히 쉬어. 경계 근무에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둘러보고 가겠다. 이수연은 초소 내부를 꼼꼼히 살폈다. 총기 손질 상태, 탄약 관리 그리고 병사들의 표정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전망대로 향했다. 전망대에는 북쪽을 향해 경계를 서고 있는 2명의 병사가 있었다. 그중 한 병사의 뒷모습이 낯이 익었다. 김상병. 이수연이 부르자 병사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충성, 상병 김민우. 그는 일장 도입부에서 박진철의 무리한 도하 작전 중 발목을 다쳤던 그 병사였다. 어느새 건강을 회복하고 늠름한 상병이 되어 최전방을 지키고 있었다. 발목은 이제 괜찮나? 이수연이 따뜻한 눈길로 물었다. 예. 군단장님 덕분에 국군 수도병원에서 완벽하게 치료받고 복귀했습니다. 뛰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김상병의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다. 그는 이수연을 바라보는 눈빛에 존경심을 가득 담고 있었다. 그날 진흙탕 속에서 자신을 일으켜 세워주던 군단장의 손길을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다행이군. 자네 같은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다리를 뻗고 잔다. 이수연은 김상병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군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를 버리지 않아 주셔서. 김상병이 울컥한 듯 목이 메어 말했다. 그 말은 단순히 치료를 해줘서 고맙다는 뜻이 아니었다. 부조리한 지휘관에게서 병사들을 지켜주고 군인으로서의 자존감을 되찾아준 것에 대한 감사였다. 이수연은 희미하게 웃었다. 군단장이 부하를 지키는 건 고마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 나는 내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녀는 전망대 난간에 기대어 북쪽을 바라보았다. 비무장지대의 수풀이 봄바람에 일렁였다. 저 평화로운 풍경 뒤에는 언제든 총구가 불을 뿜을 수 있는 긴장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렇기에 군인은 깨어 있어야 했다. 깨끗하고 강인한 정신으로. 순시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 강 대령이 운전대를 잡으며 물었다. 군단장님 소식 들으셨습니까? 박진철 전 소장 징역 7년이 확정되었답니다. 황인호 소장은 10년이고요. 청주회 관련 장성들 대부분이 불명예 전역 조치되었습니다. 죗값을 치르는군. 이수연은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녀에게 그들의 소식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찌꺼기일 뿐이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군단장님을 국방비서관으로 검토 중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러브콜이 엄청나다고 하던데요. 다음 총선에 비례대표 1번으로 영입하겠다는 말도 있고. 강 대령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의중을 떠보았다. 이수연은 이번 사태로 국민 영웅이 되었다. 그녀가 군복을 벗고 정치에 뛰어든다면 당선은 따놓은 당상이었다. 편안하고 화려한 길이 그녀 앞에 펼쳐져 있었다. 이수연은 차창을 내렸다. 상쾌한 봄바람이 차 안으로 들어왔다. 강 대령. 예, 군단장님. 나는 정치 같은 건 모른다. 내 정치는 오직 하나야. 적이 도발하면 뼈도 못 추리게 박살내고 내 새끼들 배 골치 않고 등 따숩게 재우는 것. 그녀는 멀리 보이는 5군단 사령부의 깃발을 바라보았다. 나는 군인이다. 내 자리는 국회의사당의 가죽 의자가 아니라 흙먼지 날리는 이 야전이야. 전쟁이 끝나거나 내가 죽는 날까지 나는 여기서 내려가지 않는다. 강 대령은 백미러로 이수연의 얼굴을 보았다. 단호했다. 그 어떤 권력의 유혹도 그녀의 신념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는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다. 이런 지휘관을 모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군인으로서 최고의 복이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승진. 그래, 가자. 훈련장으로. 오늘 전차 사격 훈련 있는 날이지? 애들 실력 좀 봐야겠어. 지프차는 속도를 높여 흘길을 달렸다. 흙먼지가 피어올랐지만 그 먼지마저도 눈부시게 느껴졌다. 이수연은 눈을 감고 생각했다. 별은 하늘에 떠 있을 때 빛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어두운 곳, 가장 낮은 곳을 비출 때 비로소 별은 그 가치를 증명한다. 그녀의 어깨 위에서 계급장이 햇살을 받아 번쩍였다. 그것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그녀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였다. 그리고 그녀는 기꺼이 그 무게를 견디며 전선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남을 것이다. 진짜 군인의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승진.